이 똥차는 뭐야? 아줌마, 아줌마 딸려는 사고를 쳐서 면회가 안 된다고. 알아들어? 위병소 앞에서 한 중사가 면회 온 여성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옷을 벗자 그 안에서 은빛 별 3개가 빛나는 중장 계급장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부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한지원은 10년도 넘은 낡은 경차의 핸들을 꽉 쥐고 서울에서 파주까지 이어지는 자유로를 달렸다. 평소라면 방탄 강화 유리가 장착된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비서 장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만큼은 국군 방첩 사령관 한지원 중장이 아니라 그저 딸을 보러 가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조수석에는 딸 미나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한지원은 신호 대기 중에 잠시 그 쇼핑백을 바라보았다.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외동딸 한미나 하사는 올해로 25살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군복을 입는 길을 선택했다. 자유로를 빠져나와 파주 시내를 지나자 전방의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로 곳곳에 군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고 위장 군복을 입은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지원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정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이제 곧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부대 정문 앞 위병소에 도착한 순간 한지원의 표정은 굳어졌다. 주말 면회 시간이라 그런지 정문 앞은 면회객들의 차량으로 북적였다. 승용차와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부모들과 연인들이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지원은 차례를 기다리며 천천히 경차를 앞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차 앞에는 최신형 외제 SUV가 있었고 뒤에는 광택이 나는 흰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한지원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위병소 앞에 차를 세웠다. 위병소에서는 강대호 중사가 민간인 복장의 면회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대호 중사는 건장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앞서 도착한 외제차 운전자에게는 공손하게 경례를 하며 안내를 했지만 한지원의 낡은 경차를 보는 순간 노골적으로 표정이 변했다. 강대호 중사는 한지원의 차에 다가오더니 창문을 두드렸다. 한지원이 창문을 내리자 그는 차를 훑어보듯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차체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다. 강대호 중사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 뭡니까? 면회 오시려면 최소한 깨끗한 차를 타고 오셔야죠. 한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면회 왔습니다. 한미나 하사 면회요. 강대호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한미나요? 그 하사 면회요? 아니 이런 똥차 몰고 부대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면회객들한테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한지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온 그녀였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할 때는 적진 한복판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정도 모욕은 그저 참아낼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군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대면하는 위병소에서 이런 언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면회만 하고 가겠습니다. 한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미 위병소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의병소 내부는 어수선했다. 근무자들의 군복은 단추가 풀려 있었고 군화끈은 제대로 묶이지 않은 채였다. 책상 위에는 사적인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과자 봉지가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군기가 무너진 증거였다. 강대호 중사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를 몰고 옵니까? 부대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다음부터는 좀 나은 차 타고 오세요. 아니면 아예 면회를 오지 마시든가. 한지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는 강대호 중사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중사는 부사관 중에서도 중급에 해당하는 계급이었다. 그런 사람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언행을 보인다는 것은 이 부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일 가능성이 높았다. 신분증 주세요. 강대호 중사가 손을 내밀었다. 한지원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강대호 중사는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여기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 차는 저기 구석에 세우세요. 정문 가까이는 안 됩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한지원은 말없이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면회 대상 장병의 이름란에 한미나 하사라고 적었다. 관계란에는 뭐라고 적었다. 강대호 중사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한미나 하사 면회는 오늘 안 됩니다. 한지원의 눈빛이 변했다. 왜 안 됩니까? 오늘이 정규 면회일인데요. 강대호 중사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그쪽 딸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면회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다. 강대호 중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신경하게 말했다. 부대 일은 민간인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한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오래된 청바지에 평범한 재킷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모습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70cm가 넘는 키에 곧게 편 어깨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는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자세였다. 제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강대호 중사는 한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 뭐 이렇게 따집니까? 부대 내부 일은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제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규 면회 시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면회를 거부하려면 명확한 이유를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지원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강대호 중사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에휴 정말. 알고 싶으시면 알려드리죠. 당신 딸 한미나 하사는 지금 하급자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중이에요. 만족하셨습니까? 이제 가세요. 한지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급자 교육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는 말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였다. 부대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간 계급의 부사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한지원은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제 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대호 중사는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알아들으세요?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요. 만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당신 차 당장 저리 치워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강대호 중사는 드디어 저 성가신 여자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지원은 차를 몰고 부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한지원은 조수석 쇼핑백을 뒷좌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놓여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수 제작된 보안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한지원은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휘통제실입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원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한지원이다. 상황실장 연결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령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직 근무자는 즉각 자세를 바로 했다. 예.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불과 3초 만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사령관님 상황실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받아 적어. 한지원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작전을 하다라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현 시각부로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에 대한 긴급 방첩 수사를 개시한다. 코드명은 청룡작전이다. 예, 청룡작전 개시. 한지원은 차창 밖으로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강대호 중사는 여전히 다른 면회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를 모욕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전화를 끄는 한지원은 여전히 차 안에서 부대를 관찰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2시 30분이었다. 정규 면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였다. 이미 1시간 반이나 지났지만 미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면회객들은 자녀들과 만나 부대 내 면회실이나 휴게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한지원의 딸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한지원은 차에서 내려 다시 위병소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위병소에 도착하자 강대호 중사가 다시 그녀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면회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지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 딸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사 담당자나 중대장님이라도 만나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정당한 요청 아닙니까? 강대호 중사는 혀를 차며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야, 누가 나가서 중대장님 좀 모셔와. 여기 민원인이 자꾸 따진다. 민원인이라는 단어에 한지원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군인의 가족이 정당한 면회를 요청하는 것을 민원으로 치부하는 이 부대의 인식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시 후 한 명의 장교가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위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박상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한미나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정규 면회 시간에 맞춰 왔는데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상훈 대위는 잠시 한지원을 살펴보았다. 낡은 경차를 타고 온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는 안심한 듯 좀 더 편안한 태도로 말했다. 아, 한미나 하사 어머니시군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곤란합니까? 한미나 하사가 최근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급 물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급 물자요? 어떤 문제입니까? 박상훈 대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건 부대 내부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미나 하사가 보급 물자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용이요?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상훈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는 보급 창고에서 관리하던 물품 일부가 사라졌고 그 과정에서 한미나 하사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군기교육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지원은 박상훈 대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신체 언어였다. 한지원은 수많은 신문과 조사 과정에서 이런 신호들을 읽는 훈련을 받았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기교육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상훈 대위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안 됩니다. 군기 교육 중인 인원은 외부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 규정입니다. 저는 외부인이 아니라 그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정규 면회 시간에 왔고 사전에 면회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급 물자 유용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들먹이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지원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박상훈 대위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보다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군의 내부 규정이고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면회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지원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 딸이 지금 안전한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말입니다. 박상훈 대위는 한지원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며 대답했다.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조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지원은 박상훈 대위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대위님. 한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군인 가족으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보급 물자 유용 사건이라면 당연히 헌병대나 군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군기교육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박상훈 대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한지원의 지적은 정확했다. 보급 물자 횡령이나 유용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당연히 군 사법 체계에 따라 처리되어야 했다. 그런데 군기교육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식 수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건 아직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부대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박상훈 대위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왜 제 딸을 구금했습니까? 군기교육대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구금 아닙니까? 한지원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박상훈 대위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어머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격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격리 조사를 받는 제 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박상훈 대위의 대답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했다. 한지원은 이제 확신했다. 이 부대에는 분명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 미나는 그 문제의 중심에 있거나 혹은 문제를 알아차린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위님, 저는 제 딸을 믿습니다. 미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복음 물자를 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지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박상훈 대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대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상훈 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와 떨리는 손 그리고 자꾸만 시선을 피하려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의 신호였다. 한지원은 천천히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박상훈 대위는 그녀가 드디어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한지원은 차에 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차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한지원은 전화기를 들어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작전 담당 참모에게 직접 연결을 요청했다. 작전처장 연결해. 예.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몇 초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사령관님, 작전처장 이동현 준장입니다. 한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청룡작전 추가 지시다.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박상훈 대위의 통신 기록을 즉시 확보하라. 최근 일주일간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전부다.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나 하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 부대 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수색 준비를 하되 아직 실행하지는 말고 대기하라. 알겠습니다. 대기 상태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고 다시 부대를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병영 건물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부패와 폭력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딸이 그 한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랐다. 한지원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이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했다. 한지원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한쪽에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로서의 감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군사 조직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 딸이 겪고 있는 부당함은 곧 이 나라 군대가 겪고 있는 부패의 증거였다. 조수석에 놓았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집어 올렸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즈니스 가방이었지만 이것은 특수 제작된 보안 가방이었다. 내부에는 전자파 차폐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고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한지원은 가방의 잠금 장치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다. 잠금 장치가 지문을 인식하고 작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구획이 있었다. 한지원은 그중 가장 안쪽 구획을 열었다. 거기에는 검은색 금속 케이스에 담긴 특수 제작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만 지급되는 전용 보안 전화였다. 군 최고 수준의 암호화 통신이 가능했고
위성 통신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방첩사령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다. 한지원은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긴급 상황을 위한 여러 개의 단축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이것은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지휘통제실로 바로 연결되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휘통제실입니다. 당직 사관 최진혁 소령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휘통제실은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방첩사령부의 심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모든 군 부대에서 발생하는 보안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다. 나 한지원이다. 한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진혁 소령은 즉각 자세를 바로 했다. 사령관님, 최진혁 소령 근무 중입니다. 상황실장 즉시 연결해. 예,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채 5초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연결되었다. 상황실장 김준혁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상황실장 김준혁입니다. 현재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지원은 차창 밖으로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강대호 중사는 여전히 면회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박상훈 대위는 위병소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다른 공모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이었다. 한지원은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온 경험과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즉시 특수수사팀을 편성하라.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방첩수사관과 법무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예. 특수수사팀 30명 이상 편성하겠습니다. 헬기 2대를 즉각 출동시켜라. 과천에서 파주까지 비행시간은 15분 이내다. 최대 속도로 이동하라. 예. 수리온 헬기 2대 즉시 출동 준비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명령을 이어갔다. 제1보병사단 사단장 이정구 소장 이하 주요 지휘관들의 외부 통신을 즉각 차단하라. 휴대전화와 인터넷 모두 포함이다. 예. 통신 차단 조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사단 본부와 전진부대 간의 내부 통신망도 감청 체제로 전환하라.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라. 알겠습니다. 통신 감청 체제 전환하겠습니다. 한지원의 명령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작전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구상하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의 경험이 살아났다. 그때도 그녀는 적의 본거지를 급습하기 전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작전처장과 법무실장을 헬기에 동승시켜라.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예. 작전처장과 법무실장 동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령. 예. 말씀하십시오. 한지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 작전은 최고 기밀이다. 수사팀 출동 전까지 그 어떤 정보도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지휘통제실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내부 인원들의 개인 통신 기기도 일시 회수하라.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지시를 이어갔다. 예상 도착 시간은 현재 시각 기준 헬기 이륙까지 5분, 비행시간 10분으로 총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좋다. 도착 즉시 부대를 완전히 봉쇄하라. 그 누구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라. 예. 부대 완전 봉쇄 조치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였다. 15분 후면 오후 3시 15분이었다. 그때쯤이면 이 부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내부에 한미나 하사라는 인물이 있다. 이 하사의 현재 위치를 최우선으로 파악하라. 수색팀이 도착하는 즉시 구출해야 한다. 예, 한미나 하사 위치 파악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한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잠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천의 사령부 본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 수십 명의 요원들이 작전 준비에 돌입했을 것이었다. 헬기 조종사들은 비행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관들은 장비를 챙기고 있을 것이었다. 한지원은 검은색 서류 가방에 다른 구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개어진 군복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다. 한지원은 항상 이 정복을 가방에 넣어 다녔다. 긴급 상황에서 언제든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지원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먼저 걸치고 있던 낡은 재킷을 벗었다. 그 아래에는 깨끗한 흰색 셔츠가 있었다. 그녀는 셔츠 위에 정복 상의를 입었다. 군복의 천은 빳빳했고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다. 어깨에는 은빛 별 3개가 박힌 중장 계급장이 빛났다. 한지원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였다. 한지원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정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꼼꼼히 채웠다. 그리고 허리띠를 조였다. 마지막으로 정모를 썼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지원은 위병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조심스럽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온 위엄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위병소에서는 여전히 강대호 중사가 면회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이 다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한지원을 제대로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낡은 청바지와 재킷을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은빛 별이 3개 달린 중장 계급장을 단 고위 장교가 서 있었다. 강대호 중사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중장이라는 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군단장이나 주요 사령부의 사령관이 다는 계급이었다. 그리고 저 여성은 방금 자신이 똥차라고 욕했던 그 사람이었다. 강대호 중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한지원은 위병소 앞에 섰다. 그녀는 강대호 중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중사. 한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넘쳤다. 나를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는가? 강대호 중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경례를 올렸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충성. 죄송합니다. 한지원은 경례를 받고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녀는 위병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병소 안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모두 한지원을 보고 얼어붙었다. 중장이 전진부대 위병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지원은 위병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부대 내선 번호를 눌렀다. 사단 상황실로 연결하라. 한지원의 명령에 위병소 내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변했다. 15분 후면 이 부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었다. 한지원이 부대 상황실에 연락을 취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파주 상공에는 낮게 깔린 구름이 있었지만 시야를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한지원은 위병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로터의 소리가 감지되었다. 일반인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지만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한 한지원의 귀는 그 소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면회객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강대호 중사는 여전히 위병소 안에서 한지원의 눈치를 살피며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드디어 2대의 수리온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다. 검은색으로 도색된 헬기들은 방첩 사령부 소속임을 나타내는 특수 마킹이 되어 있었다. 헬기들은 부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로터가 만들어내는 강한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켰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놀라 헬기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바퀴가 땅에 닿자마자 측면 도어가 열렸다. 검은색 작전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은 모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허리에는 권총이 차여 있었다. 첫 번째 헬기에서 약 15명의 수사관이 내렸다. 곧이어 두 번째 헬기도 착륙했고 역시 15명의 수사관들이 내렸다. 수사관들을 이끄는 인물은 작전처장 이동현 준장이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군인으로 방첩 업무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이동현 준장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는 휴대용 무전기를 들어 명령을 내렸다. 전 팀원 임무 개시한다. 1팀은 사단장실로 이동하라. 2팀은 행정실과 보급 창고를 확보하라. 3팀은 부대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하라. 1팀 알겠습니다. 2팀 알겠습니다. 3팀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각자의 임무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누군가가 사단 본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이미 통신이 차단된 후였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유선 전화는 통제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위병소를 나와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이동현 준장은 한지원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와 경례를 올렸다. 충성. 작전처장 이동현 준장 도착했습니다. 한지원은 경례를 받으며 물었다. 상황은? 부대 외곽 봉쇄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요 시설 확보 중입니다. 좋다. 나는 한미나 하사를 찾으러 간다. 준장은 사단장실 수색을 직접 지휘하라. 알겠습니다. 한지원은 부대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부대 배치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박상훈 대위가 말한 군기 교육대는 부대 후방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한지원은 그곳이 아니라 더 외진 곳을 향했다. 만약 정말로 미나를 숨기려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었다. 한지원은 부대 최후방에 위치한 보급 창고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다.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나 폐기 예정인 물자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한지원은 각 창고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급 창고는 관리를 위해 잠가두지만 이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한지원은 무전기를 들어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는 한지원이다. 후방 보급 창고 3번 건물로 지원 인력을 보내라. 알겠습니다. 즉시 보내겠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4명의 수사관이 달려왔다. 그중 1명은 절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수사관은 자물쇠에 절단기를 대고 작업을 시작했다. 금속이 잘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자물쇠가 떨어졌다. 한지원은 직접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내부는 어두웠다. 창문이 거의 없어서 외부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한지원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군용 물자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침낭과 텐트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손전등으로 창고 내부를 비추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창고 가장 안쪽에서 한지원은 멈춰섰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에 쓰러진 인물을 비췄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한지원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미나의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왼쪽 눈 주변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군복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팔에는 피멍이 여러 개 보였다. 미나야, 정신 차려. 엄마야. 한지원은 딸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다.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한지원은 무전기를 들었다. 의무팀 즉시 후방 보급 창고 3번으로 와라. 부상자 발생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한지원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미나의 몸은 차가웠다. 이곳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딸에게 덮어주었다. 미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잠시 후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미나를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한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군기 문란이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폭력이었고 은폐였다. 한지원은 창고를 나와 부대 중심부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다. 사단장실이 있는 본부 건물로 향하는 동안 한지원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했다. 이동현 준장 현재 상황 보고하라. 사단장실 진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서 압수 중입니다. 사단장은 어디 있나? 사단장은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입니다. 그러나 비서실과 행정실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서인가? 이동현 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다. 방위산업체와의 계약서로 추정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장비 불출 내역서인데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보다 실제 불출된 수량이 훨씬 적습니다. 한지원은 본부 건물에 도착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3층에 위치한 사단장실로 향했다. 복도에는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지원을 보고 경례를 올렸다. 한지원은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이미 수색이 진행 중이었다. 수사관들은 서류들을 분류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동현 준장은 책상 앞에 서서 한 무더기의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원이 들어오자 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 이쪽을 보십시오. 이동현 준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다. 한지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는 방위산업체와의 계약서였다. 신형 방탄복 2000세트와 전술 장비 1000세트를 구매하는 내용이었다. 계약 금액은 3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불출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부대로 입고된 수량은 겨우 500세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0세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지원이 물었다. 이동현 준장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정구 소장은 방위산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500세트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저가 불량품으로 채웠습니다. 한지원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정구 소장 명의의 비밀 계좌로 수십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입금 날짜는 방위산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동현 준장은 책상 서랍에서 꺼낸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부 고발 문건이었다. 작성자는 한미나 하사였다. 미나는 보급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량 불일치를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박상훈 대위에게 차단되었고 미나는 오히려 보급 물자 횡령 혐의를 뒤집어쓴 채 폭행당하고 창고에 감금된 것이었다. 한지원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정구 소장은 방위산업체와 결탁하여 최전방 부대에 보급될 생명과 직결된 장비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정직한 부사관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였다. 이정구 소장을 즉시 체포하라. 그리고 박상훈 대위와 강대호 중사도 함께 연행하라. 알겠습니다. 한지원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었다. 오후 4시 정각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집합했다.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진 것은 30분 전이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관들이 부대를 장악한 후 내려진 첫 번째 공식 명령이었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연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다. 연병장 한쪽에는 사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소 사단장이나 고위 인사들이 부대를 시찰할 때 사용하는 단상이었다. 오늘은 그 사열대 앞에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3명의 인물이 단상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양옆으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가장 왼쪽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이정구 소장이었다. 사단장으로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박상훈 대위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장 오른쪽에는 강대호 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연병장에 집합한 장병들은 이 광경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수갑을 차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간부들은 긴장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오후 4시 정각 사열대 위로 한 명의 인물이 올라섰다. 한지원 중장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은빛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한지원은 사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이동현 준장이 사열대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차렷!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수백 명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치는 소리가 울렸다. 이동현 준장이 다시 외쳤다. 국군방첩사령관 한지원 중장님께 경례. 경례. 모든 장병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한지원은 단상 위에서 답례했다. 그녀의 경례는 정확하고 위엄이 있었다. 경례를 마친 후 한지원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한지원의 정복을 스쳤다. 한지원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나는 국군방첩사령관 한지원 중장이다. 연병장에 더욱 깊은 정적이 흘렀다. 방첩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장병이 알고 있었다. 군의 보안과 정보를 책임지는 최고 기관의 수장이었다. 오늘 나는 두 가지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 하나는 국군방첩사령관으로서다. 다른 하나는 한미나 하사의 어머니로서다. 한지원의 말에 연병장 곳곳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한미나 하사는 이 부대의 보급 담당 부사관이었다. 병사들 대부분이 그녀를 알고 있었다. 성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부사관으로 평판이 좋았다. 내 딸 한미나 하사는 이 부대에서 보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대한 비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려 했다. 상부에 보고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한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 무릎을 꿇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정직한 부하를 폭력으로 짓밟고 거짓 혐의를 씌워 감금했다. 내 딸은 오늘 오후 부대 후방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온몸에 폭행의 흔적이 남은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미나 하사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었다. 그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지원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 말했다. 오늘 우리 수사팀은 이 부대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이정구 소장은 방위산업체와 결탁하여 최전방 부대에 보급될 신형 방탄복과 전술 장비 수천 세트를 빼돌렸다. 그 자리는 저가 불량품으로 채워졌다. 한지원은 이정구 소장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이정구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방탄복은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것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다는 것은 전우들의 생명을 돈으로 판 것과 같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이것은 반역이다. 한지원의 말에 연병장 곳곳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방탄복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비가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불량품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상훈 대위는 이정구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한미나 하사를 폭행하고 감금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부하를 짓밟은 것이다. 강대호 중사는 그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 한지원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명예와 의무 그리고 전우애다.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다. 너희들은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이미 군인이 아니었다. 한지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는 선언한다. 이정구 소장 박상훈 대위 강대호 중사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각부로 군에서 파면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동현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류를 펼쳐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이정구 소장은 즉시 파면되며 군사법원에 기소된다. 박상훈 대위와 강대호 중사 역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수사관들이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정구 소장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상훈 대위는 한지원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대호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연병장의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병들에게 말한다. 군인은 계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하고 잘못된 관행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미나 하사는 그것을 실천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다. 한지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이 부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부패와 폭력이 사라진 정의로운 부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한미나 하사와 같은 정직한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길이다. 한지원은 경례 자세를 취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연병장의 모든 장병이 일제히 화답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로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은 3명의 피의자를 연병장 밖으로 끌고 갔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로 이송되어 군 검찰에 인계될 예정이었다. 한지원은 사열대에서 내려와 이동현 준장에게 다가갔다. 부대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라. 새로운 지휘부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한다. 알겠습니다. 한지원은 부대를 떠나 미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파주의 한군 병원이었다. 한지원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미나가 입원한 병실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가 보였다.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얼굴의 상처들은 치료를 받았고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다. 미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엄마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한지원은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나야 괜찮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의 정복을 보고 어깨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은빛 별 3개가 빛나고 있었다. 엄마가 중장이었어요? 한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 숨겼구나.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군인이니까요. 한지원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미나야, 내가 한 일이 옳았다. 부당한 명령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려 한 것이 옳았다. 내가 진정한 군인이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한지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이겼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때로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나 하사처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낸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의는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